안녕하세요. 저는 디인텔리전스 연구원 정신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총 5강의 강의가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참여해주시고 해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볼까 해요. 어제는 저희가 중학교 학기제,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자기 이해, 오늘도 아시지만 자기 이해 지능을 조금 높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학기제를 맞으면, 자유학기제를 맞으면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좋은가, 뭐 이런 부분들을 봤다면, 오늘은 그러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미래의 직업 탐색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미래에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은 이래요. 변화하는 세상의 기술은 자기 자신이라는 저희가 부제를 했었는데요. 끌까요? 네, 죄송합니다. 했었는데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보시면 이제 아이가 어제 리더십을 가진 아이들의 변화가 어떤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변화하는 세상의 기술을 자기 자신을 논다면 직업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중학교 학기제, 자유학기제 조금 접목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래 직업의 변화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양한 예측이 있죠. 뭐가 생길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어 회계사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의사가 없어질 것이다, 약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변화와 소멸이 가장 키워드인 것 같아요.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힘을 빌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미래 예측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웠었거든요. 10년의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을 바라봐야잖아요. 어머님들은 10년, 20년 후에는 또 이제 직업을 안 하시고 또 다른 노후를 준비하실 거고, 아이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때인데, 아이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돼야 뭐 이런 직업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래 유엔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미래 학자나 또는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변화에 아이들이 좀 나가서야 될 것인가, 또는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없어지는 직업과 생기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보시면 로봇에게 빼앗기는 일자리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유비쿼터스 시대가 올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빨리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URL을 보고 굉장히 빠른 대응이 됐잖아요. 그런 세대를 G세대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 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됐죠. 그래서 너무 빨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만큼,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님들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 탄생하는 직업은 또 되게 특이해요. 개인 브랜드 매니저? 전혀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고요. 홀로그래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 투자 전문가. 예를 들어서 1인 투자도 되게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인이 이제 자기가 자동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가 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좀 무섭죠. 장기직을 전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조금씩 더 도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미래의 예측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산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된 건데요. 서울대에서도 그 인재상 발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달라졌어요. 그렇게 또 서울대생들을 뽑았거든요. 왜냐, 서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외국으로 보내서 세상의 인재를 낳고 싶은데, 아이들을 서울대에서 막 키워서 외국으로 보냈더니 잘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외국 아이들은 디베이트가 토론이나 아니면은 교수와의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반면 서울대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두뇌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의 인재상이 바뀌고 있으니 우리도 바뀌어보자 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대학 가는 데는 더 많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평가하게 될 거라고 저희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시험이 달라지고 있는데 시험에 대해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험은 사실 서열화 시험이죠. 아이들을 하나씩 서열화하고 그래서 아이가 맞나 안 맞나 이제 막 보는 시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아이 나중에 수포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수학 포기자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엄마가 하라고 해도 안 되고 너무 아이들 말은 안 듣고 보통 지금 한 2, 3학년만 돼도 자기 주장이 되게 세지잖아요. 자기 얘기하고 내가 맞다고 하고 엄마 이길려 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주도적인 게 더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세상에서 지금 이거는 OECD에서 한 것인데 대세포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어요. 이게 EBS 다큐프라임의 시험의 이제 6부작 중에 이제 5부작, 그러니까 5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량이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간을 평가하겠다 하는 평가 도구예요. 그 평가 도구에서 첫 번째 도구 활용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저희가 얘기했던 대인관계 지능 한번 조금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자율적인 행동인데 여기서 문제는 도구적 활용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수학, 언어 이런 도구 중에 약간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언어나 이런 도구를 쓰는 거에는 저희가 1, 2위를 단연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가장 문제는 어머니도 많이 고민하시죠.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거. 아무도 모르듯 딱 혼자 갖다 놨는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사실 유엔에서 그 발표했을 때 OECD에서 국가에서 저희가 거의 최하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큐프라임 시험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오브를 보시면 아마 그 다 치시면은 나오실 거예요. 오브에서 19살의 학생들 6명을 데리고 아이들을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전교 꼴등도 있었고 서울대생도 있었고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서울대가 잘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마다 강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다른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성적표를 딱 보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사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힘든 건 어차피 못할 때는 못해. 너는 해도 못해. 이런 얘기였다고 해요. 그게 가장 상처였다. 사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뿐이지 다른 강점을 키워주면 그걸 위해서 영어나 어떤 걸 도구를 쓸 수도 있거든요. 사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도형 성장을 강조하는 교육시장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줘라. 교육도 이렇게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학생, 그 다음에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인데요. 여기서 사실 넓고 깊게 공부하는 거를 제가 뭐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대학 다니시면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영상 이런 걸 막 찾아보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때로는 교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그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PPT 수업 같은 거. 그랬을 때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관심,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을 가르쳐 준다면 지금 이렇게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는 직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직업이라는 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퓨전 직업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아이가 뭐 자기가 뭐 수학을 잘한다? 그래도 심리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언어를 잘해도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하는 걸 알고 서로 접목을 시켜서 직업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조금씩 더 많은 걸 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고 아이의 변화와 함께 저희의 프로그램도 같이 성장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좀 더 이끌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점을 통한 자기 맞춤 직업 만들기를 이제 얘기를 방금 들었던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다중지는 저희가 이것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지능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는 강점으로 뭐 약점도 있지만 강점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강점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아이들의 인재 산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다들 아시니까 그냥 이것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 직업에 맞춤화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미래의 예측이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 어떤 직업이 있으니까 이런 직업 선택하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다중지능 검사를 하시던 MBTI 검사를 하시던 직업군을 좀 재단하잖아요. 이 아이는 선생님, 이 아이는 언어를 잘하니까 뭐 아나운서. 사실 언어를 잘해도 작가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되게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그걸 한데 묶어서 딱 재단을 하는 사실 진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직업군을 스스로 재단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들의 패러다임으로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재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후에 직업군의 예측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게 이제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직업군을 선택해도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걸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단계별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직업을 아예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두는 게 사실 부모님들 많이 아이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또는 자기를 좀 잘 다잡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사람은 행복하죠.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뭐 아이가 무엇을 하든 또는 공부를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든 아이가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걸 행복의 지표로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5강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